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지은이 이시하라 유미,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자주 심한 갈증을 느낀다. 비만 오면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감마 GTP 수치가 높다. 유독 하체에 살이 찐다. 이런 현상들은 세포가 건조하면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입니다. 이와 같은 증상 외에도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몸 안팎의 불쾌 증상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우울증, 치매 같은 질병들도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사와 목욕을 비롯한 사소한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이러한 질병과 증상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듯이 노화란 우리 몸이 차츰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지금 막 가지에서 딴 싱싱한 사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부터 말라 쭈글쭈글해지다 결국 속까지 상한다. 인간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촉촉하고 윤기나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의 물기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을에 침을 묻히게 된다. 또 음식을 삼키다 목에 걸려 사례가 들 때도 많다. 이게 다 몸속, 정확히 말하면 세포가 건조해졌다는 증거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만 오면 허리나 무릎이 아파온다. 또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는다. 기억력도 떨어져서 말하려는 단어가 입 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현상들도 내장과 관절, 뼈, 심지어 뇌에 이르기까지 각 부위의 세포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유아기의 몸무게의 70%나 차지하던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여 성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5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노화나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는다. 흔히 생각하듯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생활 환경도 현대인의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 데 한몫한다. 지나친 냉난방 탓에 1년 내내 건조하게 지내다 보니 가습기 없이는 겨울 나기가 힘들 정도다.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욕조에 물을 받아 느긋하게 몸을 담그기보다는 후다닥 샤워로 끝낼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해 냉증이 쉽게 생긴다. 이 같은 문제는 식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과일,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건조를 부추기며 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며 노화도 느리게 진행된다. 주변을 보더라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늘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겉모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증은 뇌세포가 건조해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특히 여성은 몸속 건조증을 치료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활발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세포 보습으로 몸의 건조를 막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다. 식사와 목욕을 비롯한 평소의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지금 내 몸에 일어난 질병과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추어 젊고 건강한 몸과 뇌로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다. 신기능이 약해지면 노화가 빨라진다. 세포의 건조를 막아 노화를 늦추려면 먼저 몸속에 고인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은 신기능을 촉진하는 것이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신은 신장뿐만 아니라 부신, 생식기, 비뇨기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남성의 고환과 정소, 여성의 자궁과 난소도 신에 속한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 대부분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설된다. 신장은 몸속에서 댐 역할을 하면서 몸속의 물 관리를 도맡아 한다. 그런 신장의 기능을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몸의 건조와 노화를 멈출 수 없다. 동양의학에서는 노화가 신허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신허란 말 그대로 신의 기운이 떨어진 상태, 즉 신기능의 약화를 뜻한다. 이 말에서도 노화와 신기능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 소변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졌거나 잠자다 새벽녘에 다리에 쥐가 나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면 신허를 의심해야 한다. 그 밖에 허리나 무릎의 통증, 다리의 부종, 발기부전 등도 모두 신허에서 비롯되는 증상들이다. 그런데 신허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은 유독 하체와 관련이 많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세포로 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수분은 중력의 영향으로 밑으로 흘러 배꼽 아래로 모인다. 그리고 그곳에 위치한 신장이나 비뇨기, 생식기 등 신에 속하는 장기들을 차갑게 해서 그 기능을 떨어뜨린다. 더구나 신장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장기이므로 기능이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수분을 조절하기 힘들어진다. 마치 폭우로 엄청나게 늘어난 물이 막 범람하려고 할 때 댐에 금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댐이 무너지고 그 결과는 신허 증상으로 나타난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을 생명력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신이 약해지면 위에서 말한 증상 외에도 뼈가 약해지거나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지고 흑빛을 띠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노안이나 백내장이 되거나 귀가 어두워지는 등 다양한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약해진 신을 그대로 두면 노화는 더 빨리 진행된다. 노화의 가장 큰 적인 신허 역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노화를 늦추려면 먼저 신기능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메마른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므로 자연히 노화도 느려진다. 과도한 물 섭취는 수독을 일으킨다. 수분 섭취에 대한 그릇된 상식 때문에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 몸을 촉촉하고 생기 있게 하려고 매일 생수를 2리터 정도 마신다. 피가 탁해지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물을 한 잔 마신다. 상쾌하게 잠을 깨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한 잔 마신다. 물이나 녹차를 병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마신다. 이런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하면
오히려 노화를 재촉하게 된다. 몸의 건조가 노화의 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저 물만 마셔야 된다고 해서 그 물이 세포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몸을 젊고 생기 있게 하는 수분은 세포 속 수분, 즉 세포 내액이다. 반면 수독을 일으키는 수분은 세포와 세포 사이, 위장이나 장관 속, 부비동 속, 피하의 세포와 세포 사이 등 있을 필요가 없는 곳에 있는 수분, 즉 세포 외액이다. 세포 외액의 수분은 우리 몸에 도움은커녕 해가 될 수도 있다. 수분이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을 때 일어나는 세포 속의 수분 부족, 건조, 세포 외액의 증가 상태가 바로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이다.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고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그 물이 직접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포 외액만 늘어나 수독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세포가 메마르고 하체 비만이 되며 노화 증상이 심해진다. 쉽게 말해 세포 내액이 많은 몸은 젊고 활기차지만 세포 외액이 많은 몸은 세포가 건조해져 쉽게 노화된다. 그런데 몸속의 수분은 어떻게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나누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 역시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분 조절의 원리를 이해해야 알 수 있다. 세포 속까지 전달돼야 필요한 수분. 몸에서의 정상적인 수분 조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혈관 속 수분은 온몸을 이루는 60개 조개의 세포로 운반된다. 세포로 운반된 수분은 세포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만들고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필수 물질로 기능한다. 세포 속 수분은 시간이 지나면 노폐물과 함께 혈액으로 흡수되고 마지막에는 신장으로 운반되어 소변과 함께 배출된다.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반드시 열이 있어야 한다. 위나 장의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될 때나 혈액의 수분이 세포로 흡수될 때 모두 열에너지가 필요하다. 만약 열에너지가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찬 수분을 섭취하면 위나 소장의 세포가 지나치게 차가워진다. 이 때문에 수분이 혈액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그대로 위나 소장에 고이거나 설사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 차가워진 장기나 조직의 세포 역시 혈액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때 남은 수분은 세포 사이에 고여 부종을 일으킨다. 이처럼 수분 조절, 즉 몸속의 물 관리에 실패하면 불필요한 부위에 수분이 늘어나서 정작 중요한 세포는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어야 한다.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그러니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면 수분 섭취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섭취한 수분이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염분 섭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긴 많은 모양이다. 요즘 마트의 식품 진열대를 보면 저염 된장이나 저염 간장, 무염 버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라면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을에 짠 국물은 남기고 젓갈이나 장아찌 반찬은 멀찌감치 밀쳐 놓는다. 자반고등어도 저염이란 표시가 없으면 사지 않는다. 저염식에 길들기 위한 노력이 정말 눈물겨울 정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를 맑게 하려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거나 고혈압을 염려해 무조건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전보다 염분 섭취량이 상당히 줄었어도 고혈압 환자 수는 점점 더 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최근 일본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40세 이상 남녀 가운데 약 절반인 6천만 명이 고혈압이라고 한다. 또 뇌졸중 환자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 일어나는 뇌경색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암이나 심근경색, 당뇨병, 류머티즘 등의 이환율은 염분을 제한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과연 염분을 모든 질병의 주범으로 몰아가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필자가 의사로 일하기 시작한 30년 전만 해도 고혈압 환자에게는 우선 이뇨제부터 처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고혈압의 원인인 혈액 속 염분을 수분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혈관을 넓히거나 심장의 수축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는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이뇨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과거에 쓰던 이뇨제 처방이 고혈압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염분은 원래 몸속에서 수분과 함께 기능한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눈물이며 땀, 콧물, 혈액이 모두 짜다는 사실로도 이를 알 수 있다. 미네랄이 몸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염분은 수분과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염분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속에 남아있는 과도한 수분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수분이 많아 묽어진 다량의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려면 심장은 강한 압력으로 박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원리를 알면 이뇨제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도 이해가 될 것이다. 즉, 몸속의 염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염분과 함께 기능하는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 반대 현상도 성립한다. 우리 몸에서 염분이 수분과 함께 기능하는 이상 염분 섭취를 줄이면 당연히 수분도 줄어든다. 심한 경우 세포에 필요한 수분도 부족해져 온몸이 건조해진다. 과도한 염분 제한은 노화를 향한 전력 질주나 다름없다.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염분, 즉 바닷물에서 얻은 자연소금, 천일염이 아니라 식염, 화학적 합성 소금, 정제염이다. 염소와 나트륨으로만 이루어진 식염을 섭취하면 결국 혈관 속으로 과도한 양의 물이 들어오게 된다. 양이 늘어난 묽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려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식염의 과다 섭취는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알맞은 양의 자연소금은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혈액을 탁하게 만들 염려가 없다. 내키지 않는데도 무조건 싱겁게만 먹을 것이 아니라 자연소금을 적절히 이용하면 짭짤한 맛도 즐기면서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맛 좋고 몸에 필요한 염분까지 섭취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 마시는 방법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다. 피부 보습제는 세포 건조를 해소하지 못한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겨울만 되면 얼굴이 당기고 피부에 흰 가루 같은 각질이 일어난다. 발 뒤꿈치도 갈라지고 거칠어져서 걸핏하면 스타킹 올이 나간다. 심할 때는 밤마다 몸 여기저기가 가려워서 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마치면 얼른 보습 크림부터 챙겨 바르고 틈만 나면 얼굴에 생수나 화장수를 뿌린다. 피부 건조가 심해 주름이나 잡티가 생길까봐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콜라겐을 약 먹듯이 복용하는 사람도 있다. 덩달아 화장품 회사들도 보습 기능을 앞세운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피부 보습에는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 혹시라도 화장이 지워질까봐 땀 흘리는 것을 꺼려하거나 땀 냄새가 신경 쓰여 땀 분비를 억제하는 약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모순 때문에 피부 노화가 더 심해진다. 피부 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여라. 노인이라도 건강한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피부가 매끄럽고 윤기 있다. 반대로 20대 여성 가운데도 피부가 거칠고 메마른 이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보습에 좋다는 로션이며 크림 등을 2중, 3중으로 겹쳐 바르고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두터운 화장으로 맨얼굴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다. 촉촉한 피부를 위해 나름 애를 썼는데도 그마저도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느긋하게 욕조물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에서 기분 좋게 땀을 흘리고 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자. 분명히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는데도 웬일인지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하다. 부석부석하던 얼굴은 붓기가 빠져 탄력이 생기고 턱선도 날렵해진다. 이처럼 목욕 등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을 주관하는 신장도 따뜻해진다. 그 결과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신속하게 배출된다. 땀을 흠뻑 흘리면 땀이 천연 보습인자로 작용하여 피부 표면을 촉촉하고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처럼 피부는 스스로를 윤택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부 본연의 힘이 발휘되도록 한다면 인위적인 보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당히 땀을 흘리는 것 외에 피부의 건조를 막는 데 필요한 것이 또 있다. 수분을 흡수해서 촉촉해진 세포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 즉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일이다. 피부 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데는 마, 토란, 오크라, 큰 실말, 미역, 생청국장, 맛버섯, 굴, 해삼, 가자미 조림묵과 같은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이 좋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점액 성분인 뮤신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식품을 자주 먹으면 세포의 수분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피부의 건조 증상도 차츰 좋아질 것이다.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피부를 젊고 생기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금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세포보습 생활법. 항노화 음료로 온몸의 건조를 막는다. 약으로 몸의 건조를 치료하거나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조를 막는 항노화 음료는 신기능을 촉진하여 피부와 내장, 뼈, 모발, 뇌에 이르기까지 온 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뛰어나다. 이르면 처음 마신 날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이다. 동양의학의 상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하체는 식물의 뿌리에, 상체는 땅 위로 나와 있는 잎이나 줄기, 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체에 있는 신을 강하게 하는 데는 식물의 뿌리가 효과가 있다. 인삼이나 오갈피같이 뿌리를 약용하는 생약은 대개 큰 병으로 몹시 쇠약해진 신체의 회복을 돕거나 허약체질, 노쇠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식품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신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난색을 띠는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 지방이고 색도 붉어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다. 당근과 사과에 소금을 더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더 효율적으로 세포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당근 사과 주스는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마신 후에 속이 메스꺼리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하여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고여 세포가 건조할수록 그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무릉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넣어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다. 이런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어느 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기능을 강화하여 노화를 막는 효과가 뛰어난 음료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 레시피. 재료: 당근 2개, 약 400g, 사과 하나, 약 300g, 자연 소금 적당량. 만드는 법. 당근과 사과를 깨끗이 씻는다. 껍질째 그대로 주서에 갈아 2컵 반 분량의 즙을 낸다. 소금을 적당량 넣고 잘 섞어 씹듯이 천천히 마신다. 당근과 사과의 껍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해 다양한 유효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되도록 깎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사과씨에도 비타민 B가 들어있으므로 버리지 않고 함께 간다. 주서 대신 믹서에 갈아 마시면 식이섬유도 섭취할 수 있어 수분 배출에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대신 맛이 떨어지고 물을 넣어 갈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믹서에 갈아 마셔도 맛이 있고 몸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괜찮지만 꾸준히 실천하려면 역시 주서로 즙을 내서 먹는 편이 좋다. 분주한 아침에 주스 만들기가 번거롭다면 시판되는 당근 주스와 사과 주스를 섞어 소금을 넣고 마시면 된다. 그러나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그만큼 영양소와 효소가 풍부하므로 되도록 직접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다. 생강 홍차. 동양의학에서 자주 쓰는 100수십 처방의 70에서 80%의 생강이 들어간다. 동양의학의 중요한 원천인 중국의 의서 상한론은 생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몸을 덮여 모든 장기의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 몸속의 과도한 체액을 제거하고 기의 정체를 푼다. 현대 양리학도 뒤늦게나마 생강의 유효 성분과 체내에서의 작용을 밝혀냈다. 그에 따르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쇼가올 등은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발한 작용을 한다. 생강의 주된 효능은 다음과 같다. 몸을 덮여 땀을 내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 소변이 잘 나오게 해서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한다.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기력을 높이고 우울한 기분을 밝게 한다. 혈소판의 응집력을 떨어뜨려 혈전 형성을 예방 및 치료한다. 평소에 생강을 자주 먹으면 신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도 따뜻해진다. 이 같은 효능이 있는 생강을 간편하게 음료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생강홍차다. 생강홍차는 생강과 홍차, 흑설탕으로 만든다.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한다. 여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양강장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평소에 생강홍차를 즐겨 마셨더니 냉증이나 고혈압, 변비, 설사, 부종, 비만, 우울감 등 수독에서 비롯된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사람이 많다. 생강홍차가 몸속에 고인 불필요한 수분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돕기 때문에 메마른 세포가 차츰 수분 흡수력을 회복해 노화도 느려진다. 생강홍차 레시피. 재료: 홍차, 생강 간 것, 흑설탕 또는 꿀 적당량. 만드는 법.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을 적당량 넣는다. 흑설탕이나 꿀로 단맛을 내어 하루에 3에서 6잔 마신다. 홍차는 티백을 사용해도 된다. 생강은 넉넉한 양을 강판에 갈아서 조금씩 나누어 냉동해 두었다가 필요한 양만큼 녹였으면 편하다. 바쁠 때는 갈아서 파는 시판 제품이나 생강가루를 이용해도 된다. 생강탕. 생강탕은 발한작용이 강해서 몇 모금 마시다 보면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난다. 마치 뜨끈하게 목욕할 때처럼 기분 좋게 땀이 나기 때문에 한 번 마시면 다시 찾게 된다. 생강탕을 마시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세포를 촉촉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항노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초기 감기나 생리통, 어깨 결림이나 통증, 복통 등에도 효과가 좋다. 바쁠 때는 시판 제품을 이용해도 되지만 되도록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다. 생강탕 레시피. 재료: 생강 10g, 엄지손가락 크기, 흑설탕, 꿀, 건자두 농축액. 만드는 법. 생강을 강판에 갈아 차망에 담는다. 생강이 담긴 차망을 찻잔 위에 얹고 찻잔 가득히 뜨거운 물을 붓는다. 흑설탕, 꿀, 건자두 농축액을 섞어 하루에 1에서 3회 마신다. 칡녹말을 개어 넣으면 발한, 보온, 건위작용이 더 강해진다. 매실, 간장, 번차. 미네랄이 풍부한 매실, 간장, 번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매우 강하다. 특히 신을 덮여 혈류를 좋게 하기 때문에 몸의 배설 능력이 높아진다. 그 결과 수분이 온몸의 세포로 흡수되므로 건조 증상이 개선된다. 매실, 간장, 번차는 설사, 변비, 복통, 구역질, 배울림 등 위와 장에 나타나는 불쾌한 증상을 신속하게 개선한다. 또 냉증이나 피로, 빈혈, 감기, 부인과 질환, 통증이 따르는 질병에도 효과가 좋다. 매실, 간장, 번차 레시피. 재료: 매실 장아찌 하나, 간장 1 작은술에서 1 큰술, 생강 간 것 조금, 번차. 만드는 법. 씨를 뺀 매실 장아찌를 찻잔에 넣고 젓가락으로 곱게 으깬다. 간장을 넣고 잘 섞어준다. 생강 간 것을 면보 등에 싸서 생강즙 5에서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린다. 뜨거운 번차를 넉넉히 붓고 잘 섞어서 하루에 1~2잔 마신다. 어린이는 4~5배 희석해서 마신다. 욕조 목욕으로 하체의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욕조 목욕의 효과. 일상에서 쉽고 간단하게 더구나 효율적으로 몸을 덮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욕조 목욕이다. 그런데 요즘은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그는 대신에 간단히 샤워만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다. 이 두 가지 목욕법의 차이는 노화 속도의 차이로 나타난다.
노화를 늦추는 데는 샤워보다 욕조에 몸을 담그는 목욕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욕조 목욕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자. 온열 효과. 따뜻한 물 속에서 몸을 덮이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 또 신장이나 폐를 통한 노폐물의 배설도 촉진되므로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쉽게 내보낼 수 있다. 게다가 교감신경의 작용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기 때문에 긴장이 풀려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정체되었던 혈류가 원활해져 몸도 따뜻해지고 이로 인해 배설작용도 활발해진다. 욕조 목욕의 온열 효과로 신기능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원활히 배출되므로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욕조 목욕은 노화를 막고 젊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부종 해소 효과. 따뜻한 물에 어깨까지 담글 때 우리 몸에는 무려 500kg에 이르는 부하가 가해진다. 배둘레가 3에서 5cm나 줄어들 정도의 압력이다. 몸에 이런 압력이 가해지므로 피하의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이 좋아진다. 그 결과 하체에 있는 신의 기능이 향상되어 소변량이 늘어난다. 세포를 건조하게 만드는 몸속의 물웅덩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붓기가 빠지고 냉증도 개선된다. 피부 보습 효과. 욕조 목욕으로 몸을 덮이면 땀구멍이 열리면서 피지샘에서 피지가 나온다. 이때 피부 표면의 오염물질이나 세균도 함께 씻겨나간다. 또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과 피지가 섞여 피지막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부 보습에는 겉에 바르는 보습 크림보다 욕조 목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목욕법. 반신욕. 욕조에 낮은 의자나 세숫대야를 뒤집어 놓고 앉아 15에서 20분 정도 명치 아래까지 물에 담근다. 이렇게 반신욕을 하면 겨울에도 땀이 많이 난다. 추우면 어깨에 수건을 두르거나 전신욕 후에 따로 반신욕을 해도 된다. 반신욕을 하면 신장을 포함해 하체로 가는 혈액의 양이 늘어난다. 그 결과 소변량이 늘어나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효율적으로 배출되고 하체의 붓기도 빨리 빠진다. 수욕, 족욕. 세숫대야에 43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아 10에서 15분간 손목 또는 발목까지 담근다. 중간에 물이 식으면 더운 물을 부어 온도를 유지한다. 손이나 발만 덮이는 이런 수욕이나 족욕으로도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 몸이 따뜻해진다. 특히 수욕은 어깨 결림이나 팔꿈치 통증에 효과가 좋으며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발바닥을 덮여서 자극하는 족욕을 하면 하체를 도는 혈액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노폐물도 쉽게 배설된다. 또 신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소변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종이나 물렁살, 비만에도 효과가 좋고 잠자기 전에 족욕을 하면 소변을 충분히 보게 되어 빈뇨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든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수족이나 족욕을 할 때 물 속에 소금이나 생강을 넣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 사우나. 사우나를 하면 온열 자극으로 땀구멍이 열려 땀샘이나 피지샘에서 불필요한 수분이나 노폐물이 배출된다. 또 체온이 오르고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노폐물과 소변의 배출이 활발해진다. 다만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생강욕. 생강 한 조각을 강판에 갈아 주머니 등에 넣어 욕조에 담근 채 목욕을 하면 몸을 덮이고 땀을 내는 효과가 커진다. 신경통, 불면증, 요통, 어깨결림,
냉증,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소금욕. 욕조물에 자연 소금을 조금 넣고 몸을 담그면 마치 온천욕을 할 때처럼 몸이 따뜻해지고 땀과 소변의 양도 늘어난다. 냉증이나 물렁살, 비만에도 효과가 좋은데다 방법도 간단하므로 꾸준히 하면 좋다. 소금을 1작은술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몸에 묻더라도 물로 씻어내면 되고 욕조 표면도 상하지 않는다. 생강찜질로 신기능을 강화한다. 생강찜질은 간편하면서도 생강의 약효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강찜질을 하면 신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매우 활발해져서 소변이 잘 나오게 되므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도 쉽게 배출된다. 특히 방광이 있는 아랫배나 발바닥에 생강찜질을 하면 하체의 혈류량이 늘어나 효과가 더욱 커진다. 생강찜질은 온열 효과와 함께 생강의 약효 성분인 쇼가올, 진저롤 등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진통작용을 하므로 관절통, 부인병, 방광염, 위장병, 기관지염으로 의한 기침이나 천식 등 다양한 증상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방법도 간단하니 꼭 한번 해보기를 바란다. 생강찜질 레시피. 재료: 생강약 150g, 면주머니, 두꺼운 수건 2장, 비닐과 물 2리터. 만드는 법. 생강을 강판에 갈아 면주머니에 넣고 입구를 묶는다. 냄비에 물 2리터를 담아 생강을 담은 면주머니를 넣고 가열한다. 끓기 직전에 불을 줄이고 식지 않도록 약한 불로 데운다. 물 온도가 70도쯤 되었을 때 수건을 넣어 적신다. 수건의 물기를 약하게 짠다. 뜨거움으로 조심한다. 수건을 허리 윗부분이나 좌우에 신장이 있는 부분에 댄다. 그 위에 비닐과 마른 수건을 덮어둔다. 수건이 식으면 수건을 데우는 과정부터 다시 한다. 통증이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2-3번 한다. 생강 끓인 물은 데우면 2-3번까지 재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화는 세포건조가 원인이다 일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이 책에는 오늘 소개하지 못한 유익한 내용들이 더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 비만, 심장질환, 허리 및 무릎 통증, 갱년기 장애, 골다공증 등 질병과 증상별 세포 보습 처방과 그에 따른 치유 사례들, 부록에서는 노화 방지와 질환별 주스 레시피가 수록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